의사 박연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저희 C채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중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성애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질병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수동 연세요양병원 원장이시고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심의의원으로 계신 염한서 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에이즈 환우분들을 만나게 된 게 계기가 있어서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의학적인 이야기들 또 제가 현장에서 체험했던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에이즈 환자를 봤던 의사가 아니고요. 저는 원래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했었는데 밤에 이제 전공의들은 야간 당직을 쓰거든요. 그럼 당직을 쓰면 응급실에서 환자가 왔을 때 응급실에서 환자를 각과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배분을 시켜줍니다. 밤에. 그래서 제가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하니까 당직을 당연히 쓰는 거죠. 당직을 쓰는데 응급실에서 전화가 오면은 일단 가정의학과는 별로 응급실에서 전화 올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응급 환자를 보는 과가 아니니까. 그런데 응급실에 전화가 밤에 와요. 전화를 받아보면 하나같이 말기 암 환우분들이 응급실에 오셨으니까 가정의학과에서 이분을 좀 모시고 입원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전화를 받은 다음에 이게 좀 특이하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정의학과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그분도 처음인 거예요. 서로.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지금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새 병원을 지어서 굉장히 이렇게 시설이 좋고 아주 가보면은 건물도 멋진데 제가 전공의로 일할 때만 해도요. 진짜 너무나 이제 죄송스러울 정도로 지방에서도 진짜 막 환우분들이 어렵게 오셨는데 정말 입원시키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시설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도요. 막 침대가 없으니까 안에 그 복도에다가 매트 깔아놓고 말기 암 환자분 눕혀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서 뵈니까 배가 그냥 복소가 차가지고 올챙이처럼 돼 있고 완전히 이런 데는 노랗게 황달이 와가지고 쫙 그냥 샛노랗고 귤 색깔인 거죠. 귤 색깔. 그리고 이 눈까지 그렇게 됐는데 왜 가정의학과로 응급실에서 연락을 했나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도 했어요. 그리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다 받았는데 이미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방법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했으니까 외과에 전화를 하면은 우리는 더 할 수술이 없다. 그 사람한테 할 거 다 있다. 더 이상은 뭐 칼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외과는 자기 환자가 안 되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과에 전화해 보면은 우리도 항암 할 거 다 있다. 항암제 줄 거 다 줬으니까 더 줄 게 없는 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도 아닌 거고. 그다음 치료 방사선 거라고 방사선 치료 쫙 받는 거 있거든요. 요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는 거랑 똑같아요. 열을 확 줘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방광암 같은 경우 방광에다가 열을 세게 주다 보니까 암세포 죽이려는 목적으로 했지만 방광이 서로 들러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기도 해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요. 밤에 다 퇴근하고 아예 없어요. 전화도 안 받아. 왜냐면 낮에만 이거 쪼이거든요. 낮에만. 밤에 이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환자는 왔는데 과가 안 정해지는 거예요. 과가. 그럼 이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려운 암이라고 진단 받아가지고 밭 팔고 논 팔아가지고 수술비 마련해 뭐 병원비 마련해가지고 수술도 받았어. 항암도 받았어. 치료 방사선이라고 그 어려운 것도 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막 이게 과가 안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이 매치를 딱 시켜주는 게 가정의학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왜 가정의학과로 전화를 하냐면 우리가 좀 가정적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름이 가정의학과잖아. 그러니까 우리 착해요, 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보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 성향이 있어가지고 외과 이런 데 사람들이 좀 무섭거든요.
좀 무서워가지고 그 외과 의교에 가면요. 정신봉이라고 이게 빠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말 안 들으면 이걸 막 때리고 그러네, 진짜로. 뭐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공에 할 때만 해도 정신봉 가면 딱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이제. 뭐 그 정도로 사람이 좀 무서우니까 우리 가정의학 가는 사람들이 순하고 좀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거 이제. 전화를 하면은 우리는 또 이제 입원을 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뵈다 보니까 단순히 복수 찬 거 빼드리고 통증이 심하니까 몰핀 마약성 진통제 주고 이것만으로는 이분들이요 안 돼요. 왜냐면요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한 달, 두 달 안에 죽을 걸 알아. 그렇잖아요. 딱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왔지만 그것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틀림없습니다. 한 달 뒤에 내가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해, 사람은. 그럼 내가 한 달 있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죽은 다음에는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 때문에 엄청 불안해가지고 아파서도 잠을 못 자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진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 나 죽으면 어떡하지? 아,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아, 내가 의사만 가지고 안 되겠다. 진짜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은 정말 그분들을 해서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해야겠다. 왜냐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저는 그냥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천국으로 착착 이렇게 이제 입원을 시켜드려야 된다 그럴까? 이제 천국으로. 이걸 쫙딱 이걸 이렇게 보내드려야지 어떻게 보면 그 환자분을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찬스를 가진 게 의사일 수도 있어요. 의사일 수도. 말기 암에 이완되시면요. 친구도 만나기 싫어요. 본인이 벌써 싫어해요. 본인이. 막 아프고 귀찮고 또 막 말해야 되니까 꼭요. 문병 오면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문병 오면요. 어쩌다 아파 이걸 꼭 물어요. 이거. 그거 뭐라고 대답하냐. 뭐라고 대답해. 한두 번도 아니고 온 사람마다 그거 물어보는데 근데 의사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기도를 하면 이분이 영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전도가 되면 얼마나 이게 좋겠냐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신학대학원을 붙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차로 불과 15분 거리에 거기 터널 하나가 있거든요. 금화 터널 지나서 바로 감리교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에 엄청난 뜻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침 딱 보니까 야간 과정이 있어요. 그 야간 과정이. 신학대학원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붙여주시고 아니면 떨어뜨려 주옵소서라고 시험을 딱 봤는데 영어 시험하고 성경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전공 시험을. 근데 저 진짜 시험 준비 안 하고 그냥 갔거든요. 갔는데 아 이게 시험 문제가요. 영어는 대충 풀었어요. 그런데 신학에서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보는데 하여튼 간에 내 유치부부터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설교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그럼 이게 줄줄줄 막 써지는 거예요. 이게 막. 다 쓰고 나서 답안지를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붙었어. 이거는 뭐 걱정할 게 없어. 내가 봐도 놀랄 정도로 옛날부터 들었던 막 유초동부터 들었던 설교가 다 생각나요. 지금 머릿속에. 팍팍팍 막 지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다 써가지고 원래 신학대학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 하나님 뜻이다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왜냐면 이제 당직 안 쓰는 날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쉬는 날이 없는 거죠. 쉬는 날이. 어휴, 나 같은 날 저녁밥도 먹어보지 못해. 저녁밥도. 끝나자마자 막 가야 되니까 전날 밤샜는데 다음날 또 이제 학교 다니고 하여튼 엄청나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도 되고 해서 이제 의사지만 목사가 돼서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호스피스 클리닉이라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거를 한 거죠.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 이렇게 보는 의사가 된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 클리닉을 개설해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이 부른 거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진짜 한번 복음으로 평정해 보리라 이런 이제 그런 뜻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제가 어리석었다는 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기회가 하나님이 또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영국 의사 선생님한테 공부도 했거든요. 호스피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정통 서양 호스피스를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대로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대로. 그래서 처음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비인후과 환자였어요. 놀랍게도 이비인후과. 저는
종양내과가 주로 암 보는 데고 일반내과가 주로 암 수술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환자가 올 줄 알았는데 1번으로 의뢰가 온 게 의외로 이비인후과였어요. 이비인후과는 보통 뭐 축농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가보니까 이 환자분이 두경부암이라고 이 굉장히 이게 이 코 뒤로 해가지고 암이 이렇게 생겼는데 벌써 얼굴을요 이만큼 뜯어냈어요. 암이 이쪽으로 꽉 차니까 뜯어냈거든요. 그랬는데 반대쪽에 또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얼굴을 다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죽는 거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는 수술 안 된다 이제 제발 했는데 반대쪽으로 이게 암이 퍼졌다. 이거 안 된다. 그냥 호스피스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셔서 저를 이제 부르셨는데 제가요 흰 의사 가운에다가 안에 목회자 셔츠 있잖아요. 여기 십자가 있는 거. 그거를 입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을 내가 보여주려고. 그걸 입고 내가 기도하고 딱 갔는데 내가 가서 환우분 손을 잡고 내가 호스피스 클리닉에서 왔다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야, 그 환자분이요 반쪽 남은 얼굴로요 얼마나 저한테 화를 내시는지 자기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죽는 건데 날 포기하는 건데 왜 가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제가 그때 감이 딱 왔어요. 한국 사람은 절대 죽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환우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암이 1기, 2기, 3기, 4기까지 있거든요. 4기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4기 다음에 있는 게 있어요. 5기. 우린 5기로 살아야 돼, 5기로. 5기로라도 살아야 돼, 5기로라도. 절대 한국 사람은요,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영국에서 배운 호스피스는 영국 문화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거기는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요,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은 교회 앞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그분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 옆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거로 생각해,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아무리 뭐 진짜 영성이 뜨거운 교회를 하더라도요. 보세요. 교회 앞에 무덤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장로님 묻혀 계시고 목사님 묻혀 계시고 한 50분 모아두다고 생각해요. 우리 새벽기도 무서워서 못 가, 우리는. 금요철야 끝나고 나올 때 왠지 섬찟해. 우리는 아직까지도 죽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요. 부활신앙이 있긴 하지만 이게 여기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이 문화와 토양까지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요, 거기서 호스피스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참 어려웠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개업을 해야 된다. 개업을 해서 장기 입원을 하면서 이거를 천천히 해야 된다, 천천히. 갑자기 그냥 막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이게 부작용 난다. 그러면 안 되고 진짜 막 3개월이고 4개월이고 5개월이고 이걸 천천히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돼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 요양병원을 개업하게 됐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을 개업할 때 정말 이런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에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이 우리 가정의학과를 만드신 윤방부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가정의학의 대부예요. 그분도 같이 오셔서 그래 진료를 해주시고 세브란스 병원장이셨던 내과 김성규 박사님도 정말 그거 필요한 거다 해가지고 같이 진료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암환 분들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 일. 어느 날 이제 주일에 제가 전화를 받은 거죠.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하여튼 이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남편이 에이즈 환자였어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라는 거는 아무한테 그동안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그런데 저한테 얘기한 이유가 남편이 이 수술을 받았어요. 척추를.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으면 우리 일주일 있다 무조건 퇴원이잖아요. 그럼 요양병원에 가야 되는데 요양병원 중에 에이즈 환자를 받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라고 그러니까 다들 막 이거 우리는 좀 힘들다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좀 받아달라. 그런데 그 가정이 정말 어려운 가정이었거든요. 그 사모님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 무료로 해달라는 거예요. 간병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받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두 번째 사명을 주시나 보다. 이게 암 환자 보던 게 내가 첫 번째 사명이었는데 복음 전하는 게 이제 에이즈 환자를 보내주시려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모셨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2번 환자, 3번 환자 이렇게 쭉쭉 오게 해서. 그런데 오는 분들이 다 대부분 그런 형편인 거예요. 다 어렵고 그냥 막 진짜 막 갈 데 없는 분들. 그래서 우리 서울에 탑골공원이라고 있잖아요. 옛날 파고다 공원. 거기서 그냥 노숙생활 하는 분 앰뷸런스에 그냥 실어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동성 애인이 에이즈 걸렸다고 응급실에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모시고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요. 60분까지 봤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1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더니만 진짜 60분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분들을 돌봐야 되니까 간병을 해야 되니까 간병사들을 또 에이즈 환우들 중에 신체가 건강한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 몸이 파괴되지 않고 약을 잘 먹어가지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억제된 분들, 그분들을 또 모시고 환우분들을 돌보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진짜 이런 계기로 해서 에이즈 환우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분들 대다수가 동성애자였거든요. 많이 이제 그 얘기를 대화 가운데 하게 되고 또 이게 조금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에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럼 목사님들이 그걸 알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대부분 그런 경우는 저를 아는 목사님들인 거죠. 저를 아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들이 저기 염원장님 청년 한 분이 있는데 뭐 이렇습니다. 좀 만나서 좀 상담을 해주시자면서 그게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번에 걸쳐서 말씀 올린 거는 내가 책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해. 경험한 것만. 내가 이제 진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체험한 거.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뭐 책에서 보는 얘기는 그냥 집에서 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경험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경험한 얘기를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이 편지는 사연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받은 편지거든요. 불과 뭐 일주일 됐나? 최근에 받은 편지인데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 교회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건물에 주차장도 없어요. 주차장도. 그리고 지하. 그리고 이 강대상이라고 그럴까? 이게 목사님 서시는 단이 없어가지고 장판을 이렇게 깔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구두를 벗고 그 장판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정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소박하고 또 정말 작은 교회예요. 하지만 순수한 교회, 열정 있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기도로 모든 걸 해가시는데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지하철역이 인근이거든요. 그런데 웬 젊은 청년 하나가 이 화장을 한 거예요. 남잔데 빨간 거 바르고 얼굴이 파운데이션이라고 그거 딱 하고 이 걷는 것도 이게 특이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거야. 이제 딱 봐도 동성애자 딱 봐도. 그런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도하시는 복음을 가가지고 청년 나하고 좀 내가 여기 옆에 교회 목사인데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 딱 전도를 해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결국에 교회 했는데 이 친구는 딱 봐도 동성애자인데 일단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그거를 배경화면이요. 남자 둘이 키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숨기지 않는 동성애자.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별로 숨기지 않는 그런 이제 동성애자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사랑으로 성경 공부도 하면서 양육도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상담을 좀 해야겠다. 상담을. 그래서 뭐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왜 상담이 필요하냐? 이 청년이 나는 동성애에서 벗어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적극적인 동성애자예요. 별로 숨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상담이 필요했냐면요. 자기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사는 게. 동성애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뜻 차별받아서 힘든가? 옆에서 놀려서 힘든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차별받거나 놀리고 이건 별로 없대. 여러분도 안 놀리잖아 다. 우리가 왜 놀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존중해주고 기도하지. 그게 힘든 게 아니고 하여튼 제가 들은 거 제 경험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가 힘든 게 뭐냐면요. 하여튼 간에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자 성기하고 학문만 생각난다는 거 항상. 그리고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럼 남자들 중에 청바지 멋진 거 쫙 붙는 거 입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사진을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엉덩이를 딱 찍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자유행위를 해. 근데 자유행위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거 이제. 이따가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5번, 6번 한대 평균.
하도 자기가 자유행위를 많이 하는데 엄마한테 이게 어머니 있으면 신경 쓰이니까 그것 때문에 자취를 해. 그것 때문에 자취를 해. 그런데 5, 6번이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그렇게 하니까 몸이 지금 건강이 다 떨어져가지고 계단도 2, 3층 걸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하면 젊은 남자 보면 자기가 자꾸 만진대, 걔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장님 불러다가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직장에서 남자를 자꾸 만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직장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동성애자인 게 고민이 아니고 이런 게 고민인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본인이 고백하기를 아, 내가 아무래도 성중독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동성애 요소 중에 성중독이 있느냐고 한번 생각하시느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동성애자들 대부분은 성중독자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대요. 자기도 그렇고 해보니까 이제 아니까 자기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학문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어떤 생각의 강박관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샤워를 하잖아요. 집에 가면은 샤워할 때요 칫솔을 항문에 넣어가지고 닦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칫솔이 이렇게 길면요 칫솔 끝까지 다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걸 정성스럽게 닦은 다음에 항문에다가 향수를 뿌리고 샤워를 마무리를 하고 자기는 거기가 항상 깨끗해야 되는 이 강박관념이 너무 심한 거 이제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병 생길까 봐. 왜냐하면 이거 닦고 나면요 막 피도 막 묻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피부에 뭐가 나는 게 자기가 항문을 자꾸 닦아가지고 뭔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피부에 막 뭐가 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생기냐면 자연스럽게 건강염려증 같은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몸은 자꾸 약해지고 과도한 자유행위로 몸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친구가 대학도 졸업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학도 졸업했고 뭔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야.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상담하러 온 거야. 그거를. 그런데 이제 상담을 딱 하는데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날 만져. 나한테 이제 성욕을 느끼는 거야 이제. 막 이런데 막 내 가슴으로 손이 막 들어가니까 그 친구가 이런데 와 있었어 이 속으로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체를 못 하는 거야. 주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단둘이 있고 제가 좀 약간 젊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약간 비오는 소리가 제가 애가 셋이 있어요. 애가 셋이. 그래도 제가 이게 애 셋인 남자치고는 이게 좀 응? 내가 얼굴이 좀 이게 그 주름이 좀 귀찮아. 그러니까 손이 막 들어오니까 아 내가 이게 갑자기 내가 상담하다가 아, 이게 지금 내가 상담이 되는 건가? 아 이게 분위기가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막 이게 막 이 친구가요 나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체가 안 돼.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아마 그렇게 됐으니까 자꾸만 이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아마. 아, 그리고 막 이런 손 들어가 이런데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하니까 이게 막, 나도 이게, 저도 제가 막 이상한 거 내가 막, 이거 참 해가지고 막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그럴수록 더 따뜻하게 대해줘요, 따뜻하게.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 친구가 살면서도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동성애를 고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여튼 계속 지금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한번 그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강의를 부탁을 한 거예요. 진짜 이제 성경적인 동성애 이해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전 교회가. 그 보세요. 개척교회에서요. 청년 하나가 동성애자가 오게 됐는데 그 친구를 배척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전교인이 다 강의를 듣는 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친구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냐면 아무래도 힘든 게 있거든요. 우리가 차별해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같은 청년이 활동하는데 자꾸 옆에 남자를 막 만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럴 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옆에서 보는 사람도 좀 이게 놀라고 그럼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 친구를 좀 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것 때문에 그 청년 하나 때문에 전교인이 주일 저녁 예배 다 듣는 거 이제. 이게요.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언론에 보면은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런 이미지로 돼 있지만요. 막상 열어놓고 보면요. 정말 우리가 동성애자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어떻게든지 진짜 한번 잘해보려고 애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감사편지 주신 거예요. 감사편지 주신 거. 자, 요거는 여러분들 다 보신 우리 동성애 퍼레이드, 퀴어 축제 그거잖아요. 이분들이요, 성소수자라고 본인 단체 이름을 정하고 성소수자 단체예요. 현재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의 모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소수가 아니에요. 엄청 끝까지 그냥 막 있잖아요. 절대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너무 많어. 너무 많이 계셔. 지금 요게요. 이것도 좀 사진 보시면은 이게 좀 그래요. 그렇죠? 이게 좀 그런데 지금 여기 남성을 보시면요. 팬티를 입었는데 항문이 뻥 뚫려 있잖아요. 저게 사진 찍은 분을 제가 만났어요. 저 사진을 찍으신 분을. 저 사진을 찍게 된 동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요. 저 남성분이요. 항문이 뻥 뚫린 지금 보시는 저 팬티를 입고 아까 그 퍼레이드 때 쫙 다니시는데 자신의 항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섹스 이러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아마 항문 성관계를 주로 하는 형태인 성소수자라고 보여지는데 저 사진 찍은 분이요. 사진을 찍게 된 동기가 저거 희한하네. 저런 팬티가 다 있네. 그래서 찍은 게 아니고 엉덩이를 막 보여주면서 항문을 보여주면서 섹스 그러는데 거기 대변이요. 대변 덩어리가 이만한 게 붙어있더래요. 항문에.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그게 찍고 싶었대요. 그래서 찍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저 색깔을 지우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특이한 거, 이건 특이한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항문에 대변이 이만한 게 묻어있는데 남한테 보여주는 거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좀 이제 무슨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 좀 그렇다. 이거는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확실히. 이건 어떤 거냐면요. 성소수자가 정신의학에서 20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20가지 이상의 성소수자의 모습이 있는데 방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성애라고 하죠. 남성 간의 성관계를 특히 항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성소수자를 말한 거고 지금은 동물과 성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들. 동물 성애자죠. 지금 이거는요. 이 남자는요. 호주 남자인데 아주 그냥 좋은 날 잡아가지고 공원에서 개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개가 면사포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결혼식 끝나고 키스하는 장면이거든요. 혓바닥에 서로 이렇게 닿아 있어요. 빨간 거 자세히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1969년도부터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게 합법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이 아니라 그 유럽에서는요. 제스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동물 성애자 협회예요. 거기는 다 남편이 개, 부인이 개, 아니면 고양이 이런 거죠. 그래서 부부동반 모임하면 이제 동물들 다 총출동 이제 그런 건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유럽에서는 협회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동물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연인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만 특이해가지고 아내를 개로 얻는 거냐?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요. 개와 백년해로한 어떤 여성, 백발 여성, 아주 다 할머니죠. 잡지 표지가 그거잖아요. 왜 개랑 결혼하면 안 되느냐? 이게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동성 간의 결혼 혹은 동성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다른 성소수자들이 똑같은 논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면 되고 남자가 개랑 결혼하면 안 돼? 지금 제목이 그거잖아요. 왜 내 개랑 결혼하면 안 돼? 이게요. 그래서 성소수자의 문제는 동성애 문제보다 훨씬 크고 또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가 간단히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동성혼을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이런 논제 밑에는요. 엄청난 문제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요. 복합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 여성도 걔랑 결혼식 올리는 거 친구들 다 불렀어요. 걔한테 턱시도 입혀가지고 이제 결혼식 하는 장면. 이거는요. 돌고래랑 1년 동안 연인 관계를 가지고 성관계를 한 남자. 저 돌고래는 이제 암컷 돌고래인 거죠. 그 남자한테 성관계 1년 동안 당한 다음에 저 돌고래는 죽어버렸어요. 자, 지금 유럽에서는요. 동물과의 결혼 성관계까지도 쉽게 말하면은 뭐가 문제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 논리 이면에는
동성애, 동성혼을 인정을 하면요. 어쩔 수 없이 이건 따라서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 논리가 같으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인정하려면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려면 다 인정 안 해야 되는 거고.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현재는요. 아까 독일이 1969년에 다 합법화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독일에서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해보니까 한 30년 해보니까 야 이건 진짜 안 된다. 이거는 이거 부작용이 너무 많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싹 빼먹고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 무조건 다 열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다못해 호스피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식을 한국에다 갖다가 대입하려니까 안 돼. 차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외국에서 한다고 우리도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거는요. 정말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맞는지. 이게 뭐냐면요. 동물 간의 성관계를 합법화를 시켜버리니까 동물 매춘업소도 이게 생기는 거예요. 동물 매춘업소. 여기는 동물이 매춘부가 되는 거야. 그런데요. 지금 이게 동물 매춘업소에서 근무했던 개사진이거든요. 항문하고 생식기가 다 터져버렸어.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런 데 뻘겋고 이런 데 막 지금 막 상처 엄청 많잖아요. 왜냐면요. 남자가 동물하고 억지로 하다가 개가 화가 나서 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슬로. 꼼짝 못하게 입도 이렇게 해버리고.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것도 동물 성애자도 성소수자 중에 한 부류라고 그럴까? 그런 거죠. 이제 하나의 뭐 정신의학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요. 동물도 우리가 그렇다 쳐. 그런데요. 또 다른 성소수자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건 메카노필리아라고 진단명이 메카노필리아로 나와요. 이런 거는. 이건 기계 성애자. 기계랑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요거는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런데 저 차가 이 남자 차도 아니야. 남의 차야. 왜 포르쉐라고 우리 멋진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은 차 타시면 안 돼. 부작용 있어, 부작용. 하여튼 남의 차인데 저 사람이요. 기계 성애자예요. 메카노필리아. 그래서 저 포르쉐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거 이제. 어디다 성관계를 하냐면요. 우리 범퍼 위에다가 보면은 바람 들어가는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성관계를 하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어떤 기계 성애자는요. 노트북을 자기 애인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이랑 대화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채팅 같은 거 하고 그 노트북을요. 요만큼 접어가지고 거기다 성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소수자의 한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요. 성소수자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한 20가지 이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엽기적인 거는 소개를 못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수위를 이제 우리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또 방송도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올리는 거는요. 시체 성애자예요. 네크로필리아. 진단명은 네크로필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시체를 애인으로 삼고 성관계를 하는 거를 취향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 취미라고 그러죠, 취미. 저기 보시면요. 책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괴물 같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요. 박사님, 교수님이고. 역사학 박사님이고 교수님인데 겉으로 볼 때야 멀쩡하죠. 그런데요. 하여튼 간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은 그 밤에 이걸 캐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그 집 부모님이 그 집에 우연찮게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부모님 온다고 그러면 막 못 오게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집은. 그리고 이분이 빌라를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사는데 아예 공동묘지 옆에 빌라를 얻어서 살아요. 이거 캐가지고 가져오려니까 아주 그 정도로 좋아해 이거를. 그 정도로 좋아하고 시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는요. 무덤 옆에서도 자고 막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라사 지역에 광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막 이게 무덤을 좋아하고 시체를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거 고쳐보려고 팍 하다 안 되니까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제어하기도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군대 마귀가 내쫓기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이 네크로필리아가 아닐까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 구절을 보면은. 시체를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해. 그런데요. 그 시체를 캐가지고 오면은 이게 막 썩으니까 분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인형도 씌우고 머리에다 씌우고 옷도 막 꽁꽁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 집에 갔는데 야 시체가 16개가 있는 거예요. 16개가.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지만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우리 아들 집 와보라고 이상하다고 시체가 이게 뭐 16개가 있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경찰이 딱 와보니까요. 야 시체가 16개가 쫙 깔려있는 거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이요. 저거만 안 빠져들어갔으면은
교수님, 박사님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았어요, 평생. 그래서 저는요,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교회의 말살법이잖아요, 사실상. 교회 말살법인데 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라사 광인이 네크로필리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 내쫓을 능력은 세상에 없고 예수님의 권세만 내쫓을 수 있어요. 교회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데 이 역사학 박사님도요. 그거만 나가면은 평생 잘 살았어요. 평생. 할 줄 아는 언어만 12개래. 12개. 12개 국어를 한 천재. 요거 하나만 없으면 그 사람은 평생 잘 살 사람인데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치료할 능력이 정신과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삼성, LG에 있겠어. 교회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해답이. 그러니까 교회만 묶어놓으면요. 마귀가 다 잡아먹는 거야.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교회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묶어놓으려고 세상 법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꽁꽁 묶어놓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강의를 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진짜 한번 해보려는 게 성소수자를 차별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주제. 자, 요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석천 씨. 이분은 제가요, 홍석천 씨는 특별히 동성애자 중에 음란한 사람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이분이 사업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하는 걸 봐서는 그렇게 특별히 음란하다거나 문란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마 평균적인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학문 성관계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20살까지, 즉 고등학교까지 남자 선배 300명과 성관계를 했대요. 300번이 아니고 300명.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게 좀 10대들도 이게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이분이 저는 특별히 문란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평균적으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냐.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학문 성관계를 당하지 않았으면은 과연 동성애자가 됐겠는가라고도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신 거니까 본인이 하루에 변을 12번에서 15번을 보는데 10분 동안 물변을 쫙 보고 끝난 다음에 물티슈로 닦는데, 왜냐하면 휴지로 닦으면 다 헐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도한 학문 성관계로 인한 부작용 내지는 후유증으로 학문 괄약근이 늘어나서 저렇게 되는 거라고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요. 야, 이거는 참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게 만드는 게 학문 성관계구나. 왜냐면 보세요. 자는 시간 8시간 빼놓고요. 15번이면요.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되지. 닦고 나와야 되지. 일을 못해, 일을 그러면. 그렇잖아요. 일 좀 하고 뭐 회의 좀 하다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데 해가지고 10분 갔다 오고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삶이 힘든 거예요. 이게. 요거는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 저희 병원 취재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저분이요. 불과 60이 나이가 60. 그런데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몸이.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면역력 떨어뜨리는 건 알고 계신데 이게 뇌로 가서 뇌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결국에 중풍이 온다든지 갉아먹힌 부위에 따라서 치매가 온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나이 60에 반신불수가 됐어요. 지팡이 생활하잖아. 이렇게 이쪽에 편마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쪽은 지팡이 다니게 됐는데 이 엉덩이가 다 망가져가지고 항문이요. 피가 계속 나니까 저게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도 이제 묻은 피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분이 만약에 동성애만 안 했으면은 나이 60에 저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정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좋게 살았겠죠, 아마. 그러니까 저런 거를 좀 보고 나면요. 아, 이거 너무 이제 이 동성애가 좋다라고만 말하는 건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이요. 괜찮은 분이에요, 이분은 비교적. 다른 분은요, 막 신부인간 돼가지고 평생 이렇게 누워 살고 막 완전 치매 와가지고 바보 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살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혈로 인한 감염예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요. 그렇습니다. 이 수혈로 인한 감염도요. 우리나라에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없어요. 지금은 2007년도 이후로부터 혈액 제재로 인한 감염은 없어졌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굉장히 검사가 발달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혈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가 동성애자의 혈액 때문에 감염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동성애가 좋다 막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한번 좀 잘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보자. 보세요. 국내 최초의 수직 감염 예예요. 수직 감염이 뭐냐면은 엄마 때문에 갓난아기가 감염된 거예요. 에이즈에. 이러면 여러분 속으로 그 엄마가 엄청 좀 그랬나? 엄마가 왜 에이즈 걸려가지고 애까지 에이즈 걸리게 만들어 엄마가 좀 문란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이 국내 최초 감염예가 어떤 거냐면요. 엄마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거든요. 제왕절개 아시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배 갈아가지고 애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수혈을 했어요. 수혈을 했는데 에이즈 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에이즈에 걸렸네?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엄마 젖 먹다 에이즈에 또 걸렸네? 이 갓난아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2살 때 장출혈로 죽어버렸어요. 에이즈 때문에. 엄마는 평생 에이즈 환자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무조건 우리가 외국이 한다고 우리도 동성애 좋아. 뭐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세요. 인권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아무리 뉴스를 봐도 언론을 봐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애기 있잖아요. 작년만 해도 통계를 보니까 여성 에이즈 환자의 2%가 갓난애기야. 갓난애기. 이런 식으로 옮았어. 엄마한테 누가 옮겼겠어. 아빠가 올라서 아빠가. 남자가 옮긴 남자가. 왜? 자기가 에이즈 환자인데 얘 얘기 안 하고 결혼을 해버린다는. 하여튼 내가 진짜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에이즈 환자였는데 결혼을 그냥 해버렸는데 남자는 자기가 에이즈 환자인 것도 알고 약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까지 시켰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게 아기가 생겼는데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임신을 했지만 너무 이상한 거야. 그거를 생각해봐도. 그래가지고 병원에 딱 가보니까 에이즈라는 거야. 이 여자는 남편밖에 모르는 여잔데 얼마나 놀라면 그래서 전화를 바로 했겠죠. 핸드폰으로. 여보 희한해. 나 지금 병원에서 진단 나왔는데 나 에이즈래.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화 받자마자 애하고 자기 부인 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 이게 수직감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이 인권은 이게 진짜 제가 볼 땐 진짜 인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뉴스에 아무데도 안 나와. 아무데도. 참 이상해. 이 작년에 여자 감염 중에 2%가 수직 감염이라니까요. 이거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나 이해가 안 돼. 그런데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엄마가 에이즈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염내과가 에이즈 환자 치료하는 과거든요. 거기를 다닙니다. 서울의 모 병원에 거기를 쭉 다니는 거예요. 매달 가가지고 약도 타먹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은 진료 대기실에 감염내과 앞에 딱 앉아있는데 왜 남자가 딱 옆에 앉는 거야. 딱 보니까 지 남편이야. 외나무다리에서 왜 만난단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알고 보니까 같은 병원 같은 교수님 환자야. 야, 딱 만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열받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도 태권도 유단자거든요. 앞차기, 돌려차기, 정권 막 나가는 거야, 이제. 그동안 닦았던 태권도 실력이 다 나오니까 이 남자가요. 아무리 여자가 태권도 유단자라도 남자가 더 세잖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계속 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마 피도 막 튀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웬 여자가 남편 잡는다고 저 이제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또. 피 막 묻은 거는 또 대걸려 대충 쓱쓱 닦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좀, 이거 좀 이상하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두 번째, 얘는 뭐냐면요. 21살 먹은 아주 이 꿈이 많은 청년인데 수술 조그만 거 받으러 들어갔다가 수혈을 받았는데 그게 또 에이즈 혈액을 받아가지고 목매 죽어버렸어. 하여튼 이런 수혈 사고도요.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동성애자 혈액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자꾸만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러기보다는 좀 이제 이런 면도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얘기는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너무 한쪽에서만 인권이라고 얘기하시면은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냐.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분은 60대 부부인데 부부의 두 남편하고 아내. 근데 남편하고 너무 사랑해. 하여튼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이 정도 내가 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 할 정도로 가슴 아픈 사연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남편이 심장수술 중에 판막수술하고 조그만 거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러 갔다가 수혈을 했는데 또 이게 에이즈 피였어. 그래서 에이즈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나 에이즈에 걸렸는데,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나 진짜, 뭐냐, 이게 나 진짜 내가 인생 말년에 내가 평생 힘들어서 애써서 여기까지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나 에이즈 걸렸다. 그것도 별 이유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어도 아니고, 그거 피 하나 맞았다. 나 이렇게 됐는데, 나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딱 쓰더니, 여보, 내가 같이 죽어줄게. 이렇게 나온 거 같이 죽어줄게. 그래가지고요, 세수다에 물을 받아가지고, 둘이 다 이걸 잘라버렸어. 잘라서 같이 넣었어. 왜냐면요, 물에다가 이거를 자른 다음에 넣으면은 상처가 아물질 않아가지고 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어요, 과다출혈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세숫자를 이렇게 하나 받아가지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 해가지고 같이 칼로 확 긁은 다음에 같이 넣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발견이 돼가지고 살았어. 그걸 병원에 데리고 와서 살렸어. 살렸는데요, 사모님한테 이 피가 들어갔잖아요. 사모님이 감염이 됐어, 에이즈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결국에 사모님은 목 매달아 죽고 따로 이 남편 대신 이분은요, 병원에서 치료받다 떨어져 죽어버렸어. 이런 인권은 왜 얘기 안 해? 이런 인권은? 이런 거는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나 너무 저는 이게 요새 뉴스라든지 방송 보면요, 야, 이거는 진짜 좀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좀,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돼, 나라도. 참. 네. 이거는 익명검사라는 건데, 뭐냐면요, 지금 현재 에이즈 검사가 당연히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거든요. 무료. 그뿐 아니라 치료비도 다 지원해주고요. 간병비까지 지원해주는 대한민국 유일한 질병이 에이즈예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차별받는다? 글쎄,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모든 질병 중에 제일 혜택이 좋은 게 에이즈거든요. 그것도 하여튼 그래. 그런데 그 중에 익명검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제 에이즈 걸린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느낌이, 이거 내가 아무래도 항문 성관계를 많이 했다든지 좀 있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내가 한번 에이즈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러면 보건소를 일단 갑니다. 보건소로 가면 당연히 무료로 검사를 진행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월 28일에 보건소에 갔어요. 가면요, 익명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철저히 그 사람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데, 아예 신분증 이런 것도 안 봐. 그냥 10월 28일에 검사한 1번 이렇게만 나와. 1번. 그리고 피를 쭉 뽑아. 그럼 검사는 딴 사람이 돌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번 피만 뽑을 뿐이지 얘 검사를 그냥 모르게 하는 거죠. 검사한 사람조차도. 그럼 딴 사람이 돌려. 그럼 일주일 있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일주일 있다 딱 전화해서 저 10월 28일 검사한 1번인데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에이즈 양성 반응 나오셨는데요. 에이즈 감염이네요.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끝이야. 끝. 그러니까 세상에 감염 사실을 아는 건 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자, 그 위험성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무슨 책에서 본 거 내가 지어낸 얘기 하나도 없다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이게요, 우리가 그 잘 아는 네이버에 질문을 올린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좀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에이즈 진단 받은 다음에 집창촌이라고 있잖아요. 왜 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 그런데 막 다녀도 괜찮냐? 국가에서 날 제재하지 않느냐? 누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올렸어. 귀하께서 에이즈에 걸리셔도 국가가 집창촌 못 가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취지.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 알고 막 가는 거야, 이제. 막 하는 거야. 그래도요, 방법이 없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인지는.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거든요. 그 예방법을 보시면은 전파 매개 행위 금지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체액이나 정액이나 혈액으로 일부러 남한테 딱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 마지막 선이거든요. 그런데 에이즈에 걸린 인권운동가들이 있어요. 인권운동 한다는 분들 중에 에이즈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거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 폐지 공고 났어요, 지금. 폐지하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아까 방금 본 그 질문처럼요, 집창촌 같은 데 막 다녀도 국가가 제지하나요? 제지 안 합니다. 에이즈 환자인 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제지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 분위기가 그런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가인권에 지금 이거 폐지하라고 권고 나왔어요. 자, 요거는 센조이라는 건데, 이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는요, 이성 간의 성관계랑 상당히 틀려요. 굉장히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을 보면 단지 남자 여자가 아닌 남자일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좀 더 봐야 됩니다. 더 봐야 돼.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남성의 성기가요, 남성의 항문으로 진입을 하면요, 이 항문이 원래 성관계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변 자극이라고 해가지고 대변을 눕는 거 있잖아요. 그 자극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변비 환자가 약만 주는 게 아니라 항문을 손가락으로 톡톡톡 치면요, 배변 자극으로 느껴서 변을 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문이 성기가 딱 진입이 되면요, 아, 내가 지금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똥을 누라는 신호인가 보다 하고 똥을 확 봐버리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게 성관계라는데 똥을 넣어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센조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왜 이렇게 샤워기가 있잖아요. 이 헤드를 돌려서 뺀 다음에 이 샤워기 줄을요, 항문에다가 7에서 10cm를 확 넣어버린 다음에 물을 틀어요. 그 다음에 장 전체 배가 빵빵하게 올라올 때까지 물을 튼 다음에 호수를 잠그면 변기에 앉아요. 그러면 쭈르륵 보잖아요. 그 다음에 색깔을 확인을 해. 왜? 똥색이 나오잖아요. 갈색이. 그러면요, 한 번 더 해. 그 다음에 또 변기에 앉고 또 쏟아. 확인을 해. 언제까지 하냐면요, 까만 물 안 나오고 흰물 나올 때까지 해요. 흰물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이거를요, 다시 샤워기를 딱 조립한 다음에 이거를 올려놓으면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샤워하는 사람은요, 에이즈 바이러스, 매독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다 뒤집어 쓰는 바이러스 샤워를 하는 거죠. 에이즈 샤워. 저는 샤워할 때 양치질도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입에도 막 들어가는 거지, 이제. 양치질할 때 피도 좀 나는데 막 다 들러붙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요, 이거 좀 우리가, 좀 그래. 하여튼 이게 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 잘해야 돼요. 이거는요, 또 네이버에 나온 센조이 질문인데, 얘가 중2예요. 중2인데, 내가 중2인데, 게이인데, 센조이를 집에서 하고 나가는데 부모님은 모른다. 내가 게이인 거를. 그런데 얘가 센조이 한다는 거는 항문 성관계를 하는 애예요. 이거 100%. 그런데 이게 잘 안 돌아가거든요. 생각보다 잘 돌리려면은. 잘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잘 돌아가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친절하게 답변을 올린 게 뭐냐면은, 그거 고무장갑 끼고 돌려야 잘 돌아간다. 이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요, 쫙 퍼져 있는데 10대까지도 이걸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런 면까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그냥 남녀 하는 거랑 똑같은데 단지 여자가 아닌 남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독특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까지 봐야지만 우리가 좀 진짜 이게 좀 어떤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또 남성 간의 성관계하는 분들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의 피스팅. 피스팅은 피스트가 주먹이고 피스팅은 주먹 줬다 이런 때 주먹짐. 이게요, 20세기 때 처음 개발이 됐는데 이거 개발한 사람이 미국의 남자 동성애자들이에요. 미국에서 이게 개발이 된 다음에요, 클럽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클럽. 이게 미국에서 온 문화잖아요. 미국에서는 클럽에 가면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막 이제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피스팅 클럽이 또 생기는 거예요. 가면요, 하여튼간에 술 먹이고 마약 먹인 다음에 주먹으로 막 넣는 거야. 이제 한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먹까지 애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제일 유명했던 피스팅 클럽, 피스팅 막 하는 데가 이름이요, 이름이 카타콤이었어요. 카타콤. 카타콤은 우리 기독교 성지잖아요. 진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다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던 예배 처소를 카타콤인데, 이 친구들이 제일 유명한 피스팅 클럽 이름이 샌프란시스코의 카타콤이었어요. 얘가 제일 날렸어요. 유명한 거로.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기독교를 좀 약간 명예를 약간 훼손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냐. 그분들 주장은 어떤 거냐면은, 몰래 지하로 들어가서 항문 성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성지라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렇다고 왜 우리 이쪽 이름을 쓰시는지, 다른 좋은 이름도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조금 이름을 좀 그분들이 잘못 지셨던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게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부 강의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문란한 성생활로 야기되는 이 질병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이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았으면 이제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이어서 염한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